NLP로 인생을 읽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NLP 코칭센터의 마스터 트레이너 신용협입니다. 생활 속의 NLP, 인생을 바꾸는 40가지 기본기, 이 책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16페이지 NLP의 역사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NLP는 리처드 밴들러와 프랭크 푸셜릭에 의해 게슈탈트 테라피에서 시작됐다. 1년 뒤 밴들러의 요청으로 존 그린더가 합류했다. 그린더는 노암 촘스키의 제자로서 그가 가진 언어학적 지식으로 NLP의 언어 구조의 기본 모델을 구축했다. 이는 상담 언어를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역할로 향후 NLP의 확대 발전의 바탕이 되는 지대한 공헌이 되었다. 그린더의 공헌은 여기에 멈추지 않았다. 그가 새로운 모험에 직접 뛰어든 일을 계기로 당시 상담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거인들이 NLP에 연결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연결은 영국에서 친분을 유지하던 그레고리 베이슨으로 이어졌다. 두 사람의 제외로 베이슨의 이론도 NLP의 바탕에 보태졌다. 베이슨으로부터 다시 버지니아 사티어가 연결된다. 이 만남은 가족 치료 방법이 게슈탈트 테라피와 통합되어 NLP의 초기 모델이 완성되는 기회가 되었다. 펄즈와 사티어의 방법을 묶은 메타 모델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 무렵부터 상담 치유 방법에 대한 새로운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고, 그 결과 NLP 역사의 첫 번째 저작물 마법의 구조 The Structure of Magic Volume 1, 2 두 권이 1975년과 76년에 출간되었다. 첫 책의 연구가 완성되어 가던 중 두 사람의 NLP 팀은 리처드 밴들러와 존 그린더요, 프랭크 푸셜릭이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두 사람의 NLP 팀은 베이슨으로부터 또 한 명의 천재적인 테라피스트 밀턴 에릭슨을 소개받는다. 밀턴 에릭슨의 혁신적인 상담 방식은 두 사람이 연구해오던 메타 모델과는 전혀 달랐다. 게다가 탁월한 상담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효과적이었다. 그것은 밴들러와 그린더 두 사람에게 새로운 배움이 시작되는 신호였다. 두 사람은 기꺼이 에릭슨의 제자가 되어 그 밑에서 스테판 길리건과 함께 직접 에릭슨의 방식을 배웠다. 길리건만이 아니고요. 제프리 자이그라고 하는 수제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개입이 돼서 모두 일일이 호명할 수는 없습니다. 자, 여기서 메타 모델과 다른 방식인 밀턴 모델이 등장한다. 메타 모델과 밀턴 모델 두 가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이름이 필요했고, 비로소 뉴로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이 등장하게 된다. 지금까지도 NLP와 메타 모델, 밀턴 모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사용되고 있지만, 현재 NLP는 초기 NLP가 가졌던 것보다 훨씬 방대하고 그 내용이 다채롭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이름은 NLP로 똑같게 부르고 있지만 그때의 것과 지금의 것은 똑같지 않다. NLP의 발전 상황은 다음과 같이 시기적으로 구분된다. 처음 시작된 NLP는 주로 심리치유의 방법으로 활용되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천재적인 상담가들의 방법을 모아 그들이 했던 것처럼 상담에 활용했던 시기이다. 1980년대 초반까지 이 시기를 저는 제1기로 구분합니다. NLP가 탄생하여 초기 모델의 확산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다. 존 그린더는 이 시기를 놀라운 모험이라 불렀다. 이 시기쯤에서 NLP가 등록 상표를 갖게 되고요. 그리고 The Society of NLP라고 하는 NLP 협회가 1978년에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공식적인 NLP라는 이름이 된 것이고, 이후에 수많은 제자들이 배출되게 되죠. 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NLP는 미국을 넘어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상담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들도 참여했다. 덕분에 NLP는 기존의 울타리, 상담 영역이요, 울타리를 넘어 한층 더 발전되었다. NLP가 탄생된 배경처럼 탁월성의 모델링이란 개념이 각각의 영역에 접목되었다. 이 과정에서 새롭게 개발된 방법들은 NLP 안에 그대로 정착되었다. 이 무렵 경험 중심의 새로운 교육 방법인 모델링이 추가되어 NLP의 변화 방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다. 덕분에 NLP는 초기 모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다시 발돋움했다.
이 시기에 개발된 기법과 시도들 역시 지금까지 활용되고 있다. 2000년 무렵까지의 이 시기를 나는 제2기로 구분한다. 그 후 현재 이르는 제3기는 앞에서 마련된 NLP가 사회 및 산업 영역에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는 시기다. 개인의 삶에 활용하는 수준을 넘어 NLP는 사회 각 현장에까지 침투되어 있다. 개인의 변화와 심리치유의 영역에만 활용되던 초기 상황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다. 현재는 코칭과 비즈니스, 경영, 교육, 정치, 군, 건강, 대체의학, 스포츠 등에 접목되어 활용되고 있다. 현재의 NLP는 말 그대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해외의 사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NLP, 우리나라 NLP의 반성이라는 부분을 다시 제가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돌아볼 때 한국의 NLP도 장밋빛 미래가 펼쳐진 것처럼 보인다. 개인이 변화되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변화된다. 가정이 건강해지고 교육이 바로 서고 사업이 성장하며 사회가 바로 잡힌다. 아직 여기까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개인들의 의식이 깨어남으로써 인류가 한층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런 매력 덕분에 NLP를 좋아하는 인구는 지금도 끊임없이 늘고 있다. 나도 그 매력에 끌려 NLP를 만나게 되었다. 아까 부정했던 건 우리나라의 경우고요. 해외는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하지만 실상 우리나라의 사정은 좀 다르다. 처음 국내에 소개된 지 20년이 지났건만 크게 다르지 않고 2017년? 네, 이 책이 등장했으니까 4년 후 이제 25년 정도예요. 우리의 NLP는 지금도 초창기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 비슷합니다. 현재도요. 학문을 바탕에 둔 이론적 접근으로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일반인들이 쉽게 다가가기 어렵게 한다. 몇몇 전문가들이 그들만의 것으로 향유하려 한 의도 때문이었을까? 영어권에서 NLP의 용어는 처음 형성되고 발전된 일상어 그대로 표기되고 있다. 우리에겐 특별한 용어로 보이지만 그들에게 영어 표현은 일상의 말이다. 서구에서 NLP가 쉽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평범한 일상어로 소통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그들 삶의 문화로 쉽게 흡수될 수 있었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가장 좋은 것이다. 지금 국내에서처럼 어려운 말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이 부분에서 국내 사정은 서구와는 다르다. 본래 영어 표현보다도 어려운 학술 용어와 이상한 신조어 속에 NLP를 가두어 버렸다. 지금처럼 어렵고 낯선 표현은 우리 삶에 들어오기 어렵다. 우리 영혼에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이런 상태로는 영원히 낯선 곳에 머무를 뿐이다. 이 상태로 굳어질까 싶어서 심히 걱정될 정도다. 나는 이를 첫 번째 반성할 부분이라고 본다. NLP를요, 예를 들어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으로 번역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말이요. 신경언어 프로그래밍 혹은 뉴로링기스틱 프로그래밍. 둘 다 이해되시나요? 뉴로링기스틱 프로그래밍의 준말이 NLP죠. 앞 글자들만 모아서요. 근데 이 모르는 것을 새로운 한자식 조어로 신경언어 프로그래밍이라 부르니 당체 이해되질 않습니다. 그냥 뭔지 아직 모르지만 NLP는 NLP로 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 이름부터 그렇고요. 자, 이 첫 번째 반성은 NLP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다. 전문가들에게는 또 하나의 반성이 필요하다. 여기서 전문가란 트레이너 레벨 이상의 사람들로 한정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전문가라면 그 분야의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어야 한다. 아마도 이들은 개인적으로 NLP를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훈련을 진행하는 모습을 볼 때면 그 능력이 충분한 수준으로 보이지를 않는다. 앞서 지적한 용어 사용의 문제 또한 이와 관계된다. 용어에 치이고 개념에 치이다 보니 갈팡질팡이다. 훈련을 진행할 때 변화 작업에 힘쓰기보다 이론, 용어, 개념의 해설에 과할 정도로 시간을 들인다. 기본 원리를 다루지 못하고 기법 중심으로 절차만 경험시키는 데 머물 뿐이다. 이렇게 경험하고 나면 끝나고 남는 것이 별로 없다. 도무지 현실 삶에 활용할 수 없다. 국내에도 2000년쯤부터 오랜 경험을 쌓아온 이들이 여럿 있는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저작물을 보면 여전히 기초 수준에 머무는 번역서 뿐이다.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는 나물러라 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정도로는 어려운 용어를 어떻게 풀어낼지 답을 찾기조차도 어려운 일이다. 게다가 몇 년 전부터는 심지어 공인 인증조차 없이 협회 간판만 설치하고 트레이너를 양성하는 이들까지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NLP의 미래를 언급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반성이고요. 이제 세 번째요. 반성할 것은 한 가지 더 있다. 이것은 이미 NLP를 공부해온 NLP어들에게도 해당된다. 처음 만날 때면 NLP는 꽤 신선하다. 첫인상이 좋은 편이다.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낯선데도 불구하고 잘생긴 그 모습 덕분에 쉽게 빠져들게 된다. 대체로 책만 읽고도 아니 이럴 수가 라는 탄성을 지를 만큼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그 매력에 끌려 훈련에까지 참여하게 된다. 그리고는 대체로 거기서 멈춘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텐데 딱 거기까지인 경우가 많다. NLP어의 학습과 훈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말은 새로운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현실 삶에 접목해서 활용하라는 말이다. 크든 작든 사업과 교육, 실천 방법으로 NLP를 활용하라는 것이다. NLP어 각자가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삶을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효용이 금방 사라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잊혀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린다. 그렇게 그냥 없어지는 것이다. 이 상황이 바로 우리의 지금 상태다.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20년이요. 여전히 초기 보급 상태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모습이다. 몇몇 전문가들과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얼리 어댑터들에게만 유용할 뿐 한국 사회에 쓸모 있는 것이 되지 못했다. 이런 상태로는 제프리 무어가 이야기한 캐짐의 벽을 넘지 못하고 잠깐 유행하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세 가지 반성을 바라보면서 NLP 전문가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 충분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력을 갖추고 그 경험에 바탕을 둔 연구물을 내놓아야 한다. 이것이 내가 도달한 결론이다. NLP 전문가로서 명실상부한 모습을 보일 때 후진 양성도 가능하고 NLP 사회의 변화도 시작되고 소속된 사회에 기여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쉬운 우리말 용어, 연구물, NLP어 각자 삶 속에서의 활용, 사회적인 기여 면에서 아직 손도 대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 NLP가 이 세상에 꼭 필요한 것이 되도록 분주히 노력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이런 반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고맙습니다.